조류독감 변종 수년내 세계 강타할 때 10억 명이 숨질 수도. 그렇죠? 앞으로 몇 년 안에 강력한 전염병을 지닌 치명적인 독감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다. 이 경우 6개월 내에 10억 명이 사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이거 이제 리보프 소장이라는 거는 이분 러시아 사람인데 유행 시기는 올해 말일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대비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때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비를 하는 겁니다. 안 올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대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올해가 아니면 내년이나 최소 몇 년 안에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존하는 독감 바이러스로부터 대규모 전염성을 지닌 새로운 변종이 생겨날 것. 자, 한편 지난 19일에서 22일 러시아를 방문한 이종옥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조만간 조류독감과 유사한 새로운 바이러스 변종이 나타나 전 세계에 큰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알아둔 게 아니고 액션을 취하신 거죠. 그게 보면은 종리 Center of Strategic Health Operation이라고 뭐 복잡합니다. 근데 쉬워요. WHO 지하에 위치한 상황실인데 24시간 모니터링 WHO 전략보건작전센터를 세우십니다. 한국 사람이었으니까 가능하죠. 우리나라도 보면 24시간 병원 있잖아요. 예.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 창고라는 그 전염병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걸 전 세계에다가 이게 그 보건기구에다가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 자료를 줄 수 있는 전 세계의 그 각 수상들이라든지 대통령을 다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이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 시스템을 만드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 10억 명이 사망할 것을 1000명 단위로 잡아내린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건요. 전염병이라든지 미래에 이렇게 닥쳐오는 재난이라는 것은요. 그건 피할 길이 없어요. 피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뒤에 나타나는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병난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는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분이 이걸 처음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만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도 오죽했으면 그 양치기 소년의 그 교훈을 뒤집어서 얘기를 했겠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용감한 결정이 인류의 미래를 바꾼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10억 명이 죽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 근거가 있었겠죠. 그건 어디냐면은 이게 1998년 그 홀튼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판도라 박스를 열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1918년 그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 그때 이제 사망했던 분들을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묻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래스카에 묻혀 있는 사체를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서 폐를 뜯어가지고 와가서 그 원심불기기에 돌려가지고 DNA 시퀀스를 딱 꺼냈더니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조류독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돌았었는데 그 정체가 뭔지 몰랐는데 1998년에 스페인 독감의 정체가 조류독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그 당시에 조류독감이 뭐 어마어마하게 창궐 하고 있었거든요. 돌고래 죽음, 그 돌고래가 포유류거든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조류독감 때문에 그렇게 멸종당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해양도 완전히 조류독감에 의해서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돼지 독감도 돌고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한테도 독감이 돌고 있었잖아요, 조류독감이. 그래서 큰일 났구나. 우리가 거대한 병난이 오는 그런 길목에 있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1997년, 98년입니다. 자, 그러면 스페인 독감이 그럼 어떤 경우였던가를 알아보게 되면 과거의 선례를 보게 되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알게 돼서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떠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페인 독감. 자, 스페인인데
스페인 독감이 제일 처음 발생했던 것은 스페인 산 세바스티안. 여기는 어디냐면 이천수 선수가 그 레얼 소시에다드로 갔을 때 그 축구 거기가 이제 산 세바스티안인데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미국 뉴욕에서 이렇게 병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은 바다에다 병을 떨어뜨리면 그 병이 가서 도착한다는 곳이 산 세바스티안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바로 이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왜 벌어졌겠습니까? 당시 1차 세계대전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은 참호전이었어요. 참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을 파서 이렇게 군인들이 들어가서 대기를 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상황이 열악하죠. 열악하고 밥도 제대로 잘 못 먹었을 거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불결한 곳에 많이 모여 있었으니까 전염병이 발생하기 너무나도 좋은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봄에 1918년 봄에 독감이 돕니다. 그래서 3일병이라고 했어요. 3일 동안 열이 펄펄 나고 이제 그 멀쩡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800만 명이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망률은 낮았어요. 그래서 3일열이었던 겁니다. 3일만 앓고 지나가는 열. 그래서 그때까지 문제가 없었죠. 봄에는. 그런데 8월이 되게 되면서 이 바이러스가 변종을 하면서 괴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The Great Influenza라고 해가지고 책도 이렇게 있는데 전 세계가 그 당시 인구가 18억 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망자가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었어요. 실질적으로는 1억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5천만 명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했는데 인도에서 그랬어요. 인도 자체만으로 2천만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5천만 명이 죽었다고 그럴 수 있냐. 실질적으로는 1억이 죽었다. 자, 그런데 이 수치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시죠. 너무 많으니까 감이 안 오시죠. 자, 1차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800만 명이에요. 2차 세계대전 저렇게 핵폭탄으로 터져가지고 죽은 사람까지 다 합치면 1,500만 명이에요. 다 합치면 2,3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스페인 독감으로는 최소 5천만 명.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난이 전쟁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게 뭐냐면은 군대에 있는 막사인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다 갑자기 독감이 걸려가지고 다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독감이 어떤 정도의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의 비밀 20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지나 콜라타라고 하는 분이 쓴 독감, 우리나라에도 해석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심한 폐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 폐렴 소견을 낸 2시간이 되면 벌써 광대뼈 부위에 젓갈색 반점이 보이고 얼굴에 젓갈색으로 이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몇 시간 뒤에는 귀에서부터 온 얼굴에 청색증이 나타나 시퍼렇게 된다는 거죠. 백인과 흑인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당사자도 공포스럽지만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죽음은 단 몇 시간 만에 찾아오네. 환자들은 숨을 헐떡이다가 숨이 막혀 지식해버린다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실려온 이후로는 몇 시간 이내로 시커멓게 타서 그게 독감이었던 겁니다. 근데 얼마나 빨랐는지 이게 지금 미국 그 인터넷에도 나와 있는 건데 10월에서 11월까지 그냥 그 도는데 뭐 미국 전역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 도는데 거의 뭐 2주 3주 만에 미국 전역이 다 쑥대밭이 되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7월, 8월, 9월, 10월,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3개월에서 4개월 내에 거의 1억 명이 죽은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서부터 시작을 했던가요? 2차 세계대전도 다 따져보면 한 10년 동안 거의 다 합쳐봐야 2,300명이 죽은 건데 3개월, 4개월 만에 인구가 1억 명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러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군인이 다 죽었어요. 그럼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전쟁을 종결을 해야 되겠다.
전쟁을 계속하는 한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 몰살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이제 하게 됐죠. 그래서 베르사유 조약은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원래 전쟁은요 어떻게 된 거냐면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이었어요. 누가 이겨서 누가 져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병이 돌아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제3자 입장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왔는데 민족 자결주의 얘기를 해서 여러분 모든 제국이 갖고 있던 그 식민지들을 다 해방시켜 줍시다. 해방시켜주고 너도 다 이렇게 여기 다 내려놓읍시다 그냥. 이제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맞춰서 끝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윌슨 대통령이 여기 갔을 때 독감에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중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승패가 없던 전쟁이었는데 독감에 의해서 대통령 한 명이 대통령이 독감에 걸리는 바람에 승자가 있고 없는 전쟁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꼬였던 문제가 결국은 독일의 그 보상금 문제. 그러니까 이기고 진 경기가 아니었는데 이기고 진 경기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독일에다가 엄청난 배상금을 내라고 했고 그 배상금 때문에 결국은 히틀러 같은 사회가 나와서 2차 세계대전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틀이 전염병 하나로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되게 미스테리하죠? 근데 더 미스테리한 게 있어요. 1차 세계대전 종전을 시킨 날이 언제예요? 1918년 11월 11일 11시에 일제 세계대전이 종전이 됩니다. 그래서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은 1차 세계대전 시작할 때부터 이미 끝날 때가 정해놓고 한 전쟁이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전염병도 마음대로 이게 통제를 하나요? 그건 아니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신종플루가 돌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치를 먹게 되면은 독감에 안 걸릴 수 있다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김치 깍두기 드시던 우리 조상님들이 스페인 독감이 돌았을 때 독감이 걸렸어요. 자, 1918년 조선 인구가 1759만 가구였을 때 740만 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14만 명이 사망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그 당시의 상황을 또 생존의 비밀을 통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한반도로 휩쓴 스페인 독감. 그래서 스페인 독감은 1918년 9월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와서 한반도를 덮쳤다. 1918년 11월 11일자 매일 신보로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종전하던 그날이죠. 각급 학교는 일제히 휴교하고 회사는 휴업했으며 농촌에서는 들녘에 익은 벼를 거두지 못할 정도로 상여 행렬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 조선 팔도의 민심이 흉흉했다. 그리고 지방 우체국 여러 곳에서 직원이 전멸하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 돌게 되면서 당시 일제치하 상황이었죠. 공권력이 완전히 붕괴가 돼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우리 유명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도 독감에 걸렸다는 그 얘기가 이렇게 백범일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페인 독감이 돌았던 게 언제라고요? 1918년이죠. 3.1운동이 벌어진 건 언제예요? 1919년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돌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역사에는 if라는 게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라는 게 없는데 3.1운동이 일어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독감이 돌아서 대한민국에 있던 일본의 공권력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결국은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의 세계사만을 뒤집은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운마저도 뒤집어 놓은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쭉 해볼까요? 자, 20세기에는 전염병이 1918년에 스페인 독감 돌았고 여기서는 얘기를 안 했지만 57년에도 돌았고 1968년에도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에서 또 돌았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2002년 사스가 발생을 했고
8천여 명이 감염돼서 900명이 사망하고 2003년에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매년 260명씩 사망을 하다가 2009년에 우리가 경험을 해서 아는 신종플루가 발생을 해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나게 된 거죠. 자, 이제 다시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나 국내 의학계에서는 한결같이 신종플루가 이대로 사라진다 해도 훨씬 더 치명적인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제는 이 한 문장이 감이 오시죠?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그레고리 하틀 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새로운 대유행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는 것이라 했다. 문제는 바이러스는 항바이러스제를 만나면 이를 무력화하고 내성을 지니기 위해 유전자를 변이시키는 특성이 있다. 아시다시피 변이를 너무 잘합니다. 바이러스는. 변이를 해버리게 되면 약이 듣지 않게 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면 현재 쓰이는 치료제나 개발 중인 백신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그 변이의 의미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약과 백신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궐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이 흉악한 괴물을 신중한 눈으로 감시하는 것뿐이다. 다가오는 질병 대란은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의 문제이다. 그렇죠? 신종플루에서 우리가 얻었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거죠. 대비의 중요성, 대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던 거죠. 그리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염병 하면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전염병 할 때 그래 그건 WHO의 문제고 그건 나라의 문제고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사랑하는 내 가족의 문제라는 거,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은 나라도 못 지켜줘요.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거는 오로지 나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접 대비를 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신종플루에서 얻었던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병의 대사를 나와 가족과 이웃,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로 절박하게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아서 실천으로 옮겨야 할 때이다 라는 글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죠. 어려운 현실들을 인정을 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남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화두는 생존이 되는 것입니다.